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힌 라인을 탈취하기 위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가 한국 자회사 라인플러스 떼어내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일 양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네이버와의 지분구조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일본 정부가 한 발 물러서며 논란을 봉합했지만 라인야후가 조용해진 틈을 타 탈 네이버 작업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과연 라인야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라인야후는 2023년 11월 개인정보 약 52만 건이 유출되면서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총무성은 당시 라인야후가 주요 주주인 네이버의 시스템 업무를 위탁하면서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등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 대목이 논란이 된 것입니다.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소프트뱅크와 50%씩 보유 중인 네이버에 이를 매각하라는 뜻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라인야후는 일본 총무성에 보안사고 관련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보안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 상황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의 두 차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이례적으로 행정명령을 연달아 내렸습니다. 심지어 사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자본관계 재검토까지 지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사실상 라인야후의 네이버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며 해외 기업의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라인야후가 내놓은 내용을 보면 라인플러스를 배제하겠다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즉 라인플러스와의 관계 단절을 1년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보인 겁니다. 라인플러스는 라인의 기술 개발을 담당해온 회사인데요. 라인플러스는 사실상 한국 인력들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라인플러스를 배제하고도 과연 일본의 처참한 기술력으로 라인을 운영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AI나 보안 같은 차세대 프로젝트에 엄청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장이 아니라 기술 담당인 라인플러스를 떼어낸다면 일본인들은 아마 50년 뒤에도 지금의 라인 그대로 메신저 기능만 사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라인야후는 지난해 사내이사를 새로 구성하면서 유일한 네이버 측 한국인 이사였던 신중호 최고 상품 책임자를 이사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렇듯 라인야후가 네이버 측 이사를 축출한 데 이어 라인플러스의 기술 위탁 관계도 단절할 것을 선언함에 따라 일본은 네이버가 기술적, 조직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차단한 셈입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를 강조하고자 네이버의 인증 기반에 남은 일부 직원의 정보 삭제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자회사 직원 정보 삭제는 2026년 4월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갈등의 핵심인 자본관계 재검토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로 라인야후의 모회사 A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절반씩 갖고 있는데요. 자본관계 재검토를 통해 소프트뱅크 지분이 1%만 많아져도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당시 논란이 커지자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논의한다며 사태를 봉합했는데 라인야후가 이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라인의 경영권을 절대 팔지 않겠다며 라인야후에 대한 경영권 의지를 못 박았습니다. 최근 네이버는 사내 입장문을 통해 라인야후 지분을 단기적으로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본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라인을 끝까지 팔지 않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배당금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지난 4년 동안 일본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운영사 라인야후로부터 배당금으로만 약 1조 5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배당금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가 한동안은 라인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최근 낸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라인야후 지배기업인 A홀딩스로부터 배당금 8,368억 원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보다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네이버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조 5,444억 원의 해당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에서 받은 배당금을 바탕으로 요긴하게 썼습니다. 지난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당금 일부인 4천억 원을 투입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에 라인야후 배당금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라도 네이버가 A홀딩스 지분 매각을 늦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더구나 일본 정부가 압력을 넣고는 있지만 최근 라인야후는 버티는 네이버로부터 지분을 전부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도 않습니다. 최근 일본 기업들의 어려움은 IT뿐만 아니라 반도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2027년부터 첨단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자국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라피더스에 8,025억엔 무려 8조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의 라피더스 지원 누적액은 1조 8천억엔 약 17조 8천억 원이 넘게 됩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최첨단 반도체 양산까지 5조엔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 지원금이 2조엔 정도이고 나머지 3조엔은 민간에서 나와야 하는데 현재 민간 투자는 73억엔 수준에 불과합니다. 라피더스의 히가시 테츠로 회장은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지금이 일본 반도체가 세계 시장에 다시 올라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하면서 일본 반도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년 이상 뒤처져 있고 따라잡으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즉 세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처럼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세금을 붓고 있지만 양산 시점을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고이케 아스요시 라피더스 사장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생산 계획에 대해 말하면서 올해 7월 시제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분석입니다. 즉 수주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위해 출범한 파운드리 기업 라피더스가 이나노 공정 고객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일입니다. 일본이 첨단 공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 물량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피더스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는 파운드리 미세 공정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드밴스드 패키징 등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기술력을 다각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등 일본 매체들은 라피더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데이터 센터 서버용 반도체 등 주력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빅테크 기업 수주에 어려움이 따르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인텔리전처를 밟을 수 있다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라피더스는 도요타와 소니, 소프트뱅크, 키옥시아 등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공동 출자한 회사로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공정을 위한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 10월까지 이나노 공정을 통해 반도체를 양산하는 것이 라피더스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산 시점은 계속 늦춰지고 있고 브로드컴을 제외하면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라피더스의 고객사는 일본 반도체 스타트업 프리퍼드 네트워크스, 대만 유니칩 등이 전부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첨단 파운드리 공정으로 시제품을 생산하고 양산하는 과정에 최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하다.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는데 원하는 수준의 반도체가 제조되지 않으면 이를 완전히 낭비하는 것과 다름없다. 글로벌 제작사들의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공정 경험이 없는 라피더스에 주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모험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처음에는 반도체 부흥을 꿈꿨던 일본 내에서조차 라피더스가 고객사 확보 및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만 대대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고객사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나노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인 TSMC와 달리 라피더스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생산 시설을 먼저 마련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나노 공정은 TSMC와 삼성전자 등도 수율 확보에 난항을 겪을 만큼 난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가 AI와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수십조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계의 커다란 축인 파운드리가 흔들리게 되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 경험도 부족하고 고객사 확보도 요원하면 어려움이 따르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이래서 일본 내에서는 라피더스가 자칫 대규모 적자로 인텔의 뒤를 밟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일본 내에서는 미세화 공정에 성공하더라도 전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며 일본이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반도체 장비와 소재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차세대 어드밴스드 패키징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TSMC마저 일본 공장의 장비반 입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그만큼 일본 반도체 공장의 수주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건설한 공장에서 제조 장치의 반입 속도를 억제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당초 기대보다 선단 공정 수요가 부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면서 TSMC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TSMC는 구마모토 제1공장에서 12나노부터 16나노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치 반입은 2026년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 공장에서는 22나노부터 28나노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요. 니케이는 수요 부진과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배경이라며
말레이시아에서 제조시설 확대를 예정한 미국 인텔도 발주를 늦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라피더스의 고이케 아스요시 사장은 2027년까지는 양산을 개시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가능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